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은 어느덧 녹색빛으로 가득 차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체로 엘랑빛달을 느낄 수 있는, 거기에다가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예도 역시도 가슴이 뛰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거의 1년 6개월 만에 칼 융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강의 이어나갑니다. 주제는 자아와 자기의 개념의 차이. 이게 왜 칼 융을 이해하는데 중요할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도의 칼 융 강의를 기다려 왔는데, 예도의 그 전집이 그 인천에 있는 어떤 누님 댁에 창고에 이렇게 처박혀 있어서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된 거야. 예도가 갖고 있는 전집 출판사는 발터 페어락입니다. 20권으로 된. 예도가 독일에서 정말 싼 값에 구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을 이제 칼 융 강의를 위하여 정말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지금 예도 철학 모임에서도 계속해서 칼 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칼 융을 해부해 나가겠습니다. 재미있죠, 그죠? 이미 프로이트, 락강, 크리스테바, 이리가레까지 강의를 진행시켜 놨는데, 이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의 심층을 분석하는 정신분석에서, 그죠? 이 무의식의 역동이 오늘날 철학에서 정말 중요하잖아, 그죠?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우주론적 존재론을 보여주는 동서양의 철학을 모두 넘나들면서 이 자기의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 칼 융은, 그죠? 완전 다른 거야.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래서 칼 융을 공부하게 되면은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 서양 철학을 하는 사람, 양쪽 다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죠, 그죠? 이건 역시도 오늘 강의를 통하여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의의 깊이와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게라도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자아와 자기의 차이. 이 자아는 칼 융에게 있어서 프로이트 락강과 같이 갑니다. 자아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의식 세계를 관장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의식된 것과 의식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지잖아, 그죠? 그런데 의식되지 않는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고, 의식되는 세계는 이 자아가 삶의 활동을 하면서 이어나가는 그런 세계인 거야.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칼 융의 세계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구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프로이트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락강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다양한 철학자들을 언급하면서 예도만의 클래스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실 이 두 개의 구분은 이미 칼 융의 전집 7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쯔바이 슈리프텐 위벌 아날리티셔 프시콜로기, 분석 심리학에 대한 두 권의 저술들에 나타나죠, 그죠? 니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칼 융이 볼 수가 있는데, 곳곳에서 니체의 영향이 보입니다. 칼 융은
온 세계의 인류의 보고들을 다루기 때문에 한 철학자의 영향을 갖고는 칼 융의 세계를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 자아와 절푸스트, 자기의 개념은 확실히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를 연구하다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도가 이미 1차 자료를 끝내놓은 것처럼 일부에 보면 이런 제목의 어떤 잠언이 숨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도 좋습니다. 거기에는 신체를 멸시하는 자들에 관하여, 몸을 멸시하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하는 잠언이 있는데, 여기에서 니체는 이 자아와 자기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분석하고, 이성은 신체라고 하는 다양한 이성체에 근거하여 조종되는 장난감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서구 형이상학이 의존했던 이성 중심의 철학을 해체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시란 개념과 젤푸스트란 개념을 나누면서 니체가 분석해 들어갑니다. 이 둘의 차이는 칼 융의 세계에서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나누는 결정적인 개념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전집 9권에 보면은 전집 9권이 두 권입니다. 첫 번째 권이 Die Archetypen und das Kollektive Unbewusste, 그러니까 원형들과 무의식이라는 작품이 있고, 두 번째 책, 이게 결정적으로 젤푸스트, 자기를 다루는 작품인데요. 전집 9권의 두 번째 책이 바로 젤푸스트, 아이온이라는 제목이 붙고 점 찍고 바이트레거 쭈얼 짐볼릭 데스 젤푸스트, 자기의 상징론에 대한 기고들, 논문의 기고들이겠죠, 그죠? 융 자신은 어떤 자기의 상징론을 통하여 이 주제로 연구해서 이 학계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제목이 아이온이야, 여러분. 이 영지주의 개념이잖아, 그죠? 그리스어에서 아이온은 영혼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왜 칼 융은 이 자기의 상징론을 연구하는 그 논문에서 아이온이란 개념을 붙였을까? 이게 결정적인 거야, 여러분. 젤푸스트는 정말 어려운 개념이야, 칼 융에게 있어서. 자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락강이든 프로이트든, 프로이트는 이히라고 쓰고 락강은 에고 이렇게 쓰죠, 그죠? 그런데 이 자아 개념은 락강에게서는 상징계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징계는 주체와 연관되어 있잖아. 상상계와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거울당겨로부터, 그죠? 나타나는, 거기에서 소외 현상을 겪으면서 자아의 분열을 경험하잖아, 그죠?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거울에 비친 상을 보면서 어린 아이가 비로소 자아를 형성하고 나르시시즘적 환상에 빠지고, 동일시를 통하여 끊임없이 실패하는 동일시, 그것을 통하여 자아를 형성하지만 결국 그 동일시의 실패, 나르시시즘의 꿈을 통하여 자아는 분열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프로이트에게서 자아는 후기로 가면서, 그죠? 자아와 이드라고 하는 작품이 있잖아. 거기에서는 정신분석의 목표는 이
무의식에서의 이드와 초자아의 그 싸움에 의하여 분열된 것들을 자아의 능력을 통하여 정신분석의 도움을 통하여 이 갈등과 알력을 해결해 나가면서 정말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성장한 자로서 도움을 주는 데 있다라고 말하잖아. 그죠? 그래서 자아심리학이 그 뒤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자아심리학자들은 프로이트가 초기부터 발견했던 이 무의식의 역동을 무시하는 데까지 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자아는 의식세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융액에서도 동일합니다. 융액에서 자아는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적절하게 페르소나를 쓰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 락강의 상징계에서 통용되는 거죠. 그러한 타자들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언어를 배우고 성장해 가면서 이 자아는 점점 가면을 쓰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외적 인격인 거야. 페르소나가. 그래서 가면은 한계가 아닌 거예요. 상징계의 질서에서 학교에서 쓰는 가면 아니면은 어떤 친구들과 함께 가는 춤추는 곳에서 쓰는 가면 아니면 또 사교계에서 쓰는 가면 종교 건물에서 어떤 신성을 만날 때 쓰는 가면 다 다르잖아. 그죠? 이 가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인격이 훌륭하나 훌륭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융의 세계에서 자아의 바깥에 놓여 있는 가장 일반적인 평균성, 하이데거 용어로 세인이 될 수 있는 적절하게 너무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열등하지도 않게 상식에 밝아서 공적 인간이 될 수 있는 능력, 적절하게 호기심, 잡담, 애매성에 빠져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능력, 가면을 쓰는 능력이 좋아야 사회생활을 잘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야. 공동체와 어떤 집단의 행위 규범, 도덕, 의무, 법체계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외적 인격이 페르소나인 거예요. 이게 자아와 붙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무의식의 세계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그림자야. 셔텐. 그리고 그 아래에 아니마, 아니무스의 내적 인격이 숨어 있고 가장 아래에 젤프스트, 자기가 놓여 있는 거야.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자부터는 무의식의 세계와 연결되는데 이게 집단 무의식의 원형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림자는 이중적 뜻이 있죠, 그죠? 첫 번째 뜻은 이 자아의 열등한 무의식의 이면을 나타내는 게 그림자인 거야. 내가 외향적인 인간이다라고 하면 내향적인 모습을 열등한 인격으로 감추겠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어떤 내가 지금 보여주는 우월한 성격 유형에서 열등한 유형을 감추고 있는 거. 내가 사고형이고 아니면 감정형이냐에 따라서 내가 사고형이면 감정형의 유형은 열등한 걸로 그림자로 감춰지겠죠. 그죠? 아니면 내가 직관형이다 라고 하면은 감각형은 열등한 이면으로 감춰지겠죠. 이런 성격 유형, 심리학적 유형들 이거는 전집
유권, 그죠? 거기에 나타나잖아,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그림자는 좁게 보면 개인 무의식의 열등한 이면을 표현할 때가 많은 거야. 이때 개인 무의식의 짝으로서 나타나는 그림자 개념은 어떻게 보면 개인화 과정, 이 무의식의 힘을 의식화해서 어떤 인격의 수양을 통하여 진정한 인간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 개인화 과정을 통하여 웬만큼 수정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집단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원형적 그림자는 존재론적 개념인 거예요. 이거는 인류의 보고 안에서 나타나는 신성이나 아니면 악마적인 본성, 파괴적 본성, 절대악 이런 것까지도 신성과 악을 포함하는 이 무시무시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원형의 그림자로서 집단 무의식의 그림자로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 무의식의 이면으로서의 자아의 이면으로서의 그림자가 있고 아니면 아니무스 그리고 자기 원형을 포함하여 인류의 신화와 그리고 종교 텍스트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이 경험한 다양한 것들을 모두 포괄하여 무의식의 전체를 포괄하는 듯한 그 그림자는 원형적 그림자인 거야. 이 둘을 잘 구분해야 여러분들이 이 융의 세계를 거의 훌륭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자가 있고 그 아래에 아니무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자아가 남자라고 한다면 자기 내면의 내적 인격으로서 자기만의 여성성을 갖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아니마인 거예요. 아니면 이 자아가 여성이라고 한다면 자기 내면의 남성성을 내적 인격으로서 갖게 되는데 그게 아니무스인 거예요. 이걸 독일어로 칼 융은 질레, 가이스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영혼이나 정신, 어떤 심적인 혼과 관련된 개념인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단지 어떤 내 성격 유형이 이런 남성형이니까 내 안에는 이런 여성성을 내가 갖고 있겠다. 이런 추측에 의하여 나타나는 게 아닌 거야, 이거는. 이건 결정적으로 집단 무의식 개념으로서 개인의 어떤 성격 유형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아니무스는 인류가 체험한 총체를 나타내는 집단 무의식 경험인 거예요. 남성이라면 인류가 여성에 대하여 경험한 모든 총체, 그리고 여성이라면 인류의 여성이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남성에 대하여 체험했던 모든 역사, 정말 큰 개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꿈에서도 나타나고 원시 종교에서도 나타나고 아니면 신화, 인류가 갖고 있는 고전들, 종교 텍스트들, 그리고 민담들, 이런 것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 융을 이해하는 데는 문화 인류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교 신화학, 비교 종교학,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남성이 경험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인류 보고의 총체가 바로
아님하고, 아니무스는 여성이 인류로서 그죠? 남성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인 거야. 이런 점에서 집단 무의식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프로이트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뭐 쓰지 않았거나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야. 이런 방식의 인류가 갖고 있는 종교 텍스트, 신화, 민담, 그리고 다양한 원시 종교의 이야기들, 그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사가들, 이런 모든 인류의 총체에서 나타나는 원초적인 이 힘을 갖다가 프로이트는 유전적인 흔적이라고 가볍게 취급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런 것들을 또 사용하죠, 그죠? 토템과 타부라든지 곳곳에서. 그래서 집단 무의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루지 않은 건 아니야. 그러나 칼 융과 같이 집단 무의식이 자율적으로 자아의 세계와 분리되어서 자율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무의식 이외에 집단 무의식이 있다라고 실제로 이야기하거든, 칼 융은. 그래서 프로이트랑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둘레즈의 철학을 연상시키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 둘레즈가 가타리와 함께 저술했던 안티오이디푸스, 그것의 목표는 뭐야?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파괴하는 거잖아, 그죠? 프로이트의 무의식이 뭐야? 그 중심이 안티오이디푸스요. 그건 가족 관계잖아, 그죠? 이 가족 관계에 매여 있는 무의식 개념을 우주적 힘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칼 융은 이런 방식으로 이 무의식이 우주적 힘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들레즈와 가타리와는 좀 달라요. 그러나 들레즈 역시도 이 무의식 개념을 가족 관계 안에서 사회적 관계, 그리고 그것을 넘어 역사, 우주적 힘으로서, 그죠? 보여주려고 했잖아, 그죠? 그런데 이 집단 무의식은 또한 베르그손에게 있어서 순수 과거로서의 기억과 연관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베르그손의 기억 개념, 순수 과거의 개념, 그건 역시도 무의식의 개념인데, 이것도 역시 세계가 빅뱅을 통하여 이 우주가 창조된 이후로부터, 그죠?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기억의 총체인 거야. 인간 존재자만이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존재자들을 포괄하는, 거죠? 생명력인 거야. 엘랑피딸인 거야. 이게 바로 베르그손한테서는 질인 거야, 그죠? 이런 점에서는 이 베르그손의 무의식 개념과 융의 무의식 개념이, 집단 무의식 개념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거기에서 베르그손은 부정성을 보지 못했어. 칼 융은 이 무의식의 세계를 그림자라 그러잖아, 그죠? 인간이, 인류가 갖고 있는 어두운 이면, 파괴적 본능, 그러나 여기에서 창조적 힘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말하진 않았다라는 거야, 베르그손은. 그래서 칼 융은 다른 정신분석가들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의 분석 심리학에서 이 집단 무의식 개념을 갖고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그림자와 아니무스 개념, 그리고 젤프스트, 이 자기 개념을 원형으로서 확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집단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어떤 복합체들인 거예요.
이게 케언 콤플렉스라고 하기도 해요. 칼 융은. 그래서 원형이라는 게 뭐냐? 그건 집단 무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집 9권의 1권의 제목이 Die Archetypen und das Kollektive Unbewusste, 원형들과 집단 무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개념, 그리고 아니무스 개념, 그리고 젤프스트의 개념, 이건 역시 전부 다가 집단 무의식과 관련된 원형 개념과 연관되어 있고, 이 외의 원형들은 칼 융이 비교 신화학에서 찾아낸 신화소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레비스트로스한테로 가면 문화 인류학적으로 구조 개념과 연관되겠죠. 그죠? 아버지, 어머니, 여성성, 남성성, 아이, 노인에게서는 주로 현자, 가 나타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원형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영웅신화에서 나타나는 영웅이라는 개념도 칼 융에서는 알셔티프인 거예요, 여러분. 원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형은 집단 무의식과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이런 방식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자아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가면을 잘 써야 되는 거야. 이 페르소나를 잘 써야 하이데거적으로 평균적 인간이 돼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절하게 호기심, 잡담, 애매성에 빠져서 이 공동체에서는 이런 가면, 저 공동체에서는 저런 가면을 쓰고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자아 아래에 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는 자기 개인 무의식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과 연결되어서, 그죠? 이게 정말 무한대로 확장되고 우주적 힘으로써 드러나는 그런 개념이 된 거야. 프로이트랑은 완전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칼 융에게서는 이 무의식 개념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무의식의 다양한 논문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융에게서는 이 집단 무의식을 통하여 형성되는 어떤 원형들인 거야,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아가 자기 바로 아래에 있는 자기 개인 무의식의 그림자, 이 열등한 부분을 자기 실현을 통하여, 그죠? 자아의 어떤 실현을 통하여 이것을 개인화하게 되면은 인격으로 통합되는 거잖아. 그 다음 단계가 아니무스. 그 아래에 있는 게 젤프스트, 자기인 거야, 여러분. 이게 이 자기라는 개념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라는 말을 쓸 때, 그죠? 뭐 셀프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사유를 하게 되면은 이 자기는 이런 거구나. 결코 아닌 거야. 이 자기는 우주와 연관돼 있는 거야. 우주적 힘. 그러니까 앞에다 아이온을 쓴 거야, 여러분. 전집 9권 두 번째 책에서. 그래서 자기의 상징론을 분석해 들어가면 이 자기의 원형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통합하는 힘을 통하여, 그죠? 이 우주적 영혼과 접촉한다라고 하는 엄청 큰 개념이야. 사실 아이온은 영지주의 개념도 되는데
이건 신성과 연결된 그 영역인 거야. 신성의 영역.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 영지주의에서 어떤 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리스도교의 정통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취급한 건데 융에게서는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칼 융은 영지주의 해석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해석에서 그 당시에 신학자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 그러나 융에게 배울 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온은 그리스어로 영원이란 뜻이지만은 영지주의 신학에서, 그죠? 특히 이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후에, 오늘 또 부활절이네. 이후에 이 세계에, 물질 세계, 이 세계를 창조한 그 신은 악마적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유를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로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근거하여, 이 그리스 철학에 근거하여 어떤 자기들만의 독특한 영지주의적인 영적인 세계를 아는 지식, 그런 신학을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물질 세계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그죠? 야훼 하느님, 성부 하느님이 창조한 게 아닌 거예요.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고,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결핍이 있고 여기에는 악이 있고 악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 사탄의 존재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신학이 나온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세계는 데미우르고스가 창조했고 그 신은 바로 악을 창조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미우르고스 신만이 있다면 이 세계의 절대적인 성과 지혜를 가르치는 신은 도대체 누구겠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이 데미우르고스와 거의 같은 단계에, 그죠? 야훼 신을 놓는 영지주의도 다양한 전승이 있어요, 여러분들. 야훼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 신이 아니에요, 영지주의에서. 그러니까 데미우르고스와 뭐 조금 더 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같은 단계에 있는 신으로 놓고 있는 거야. 그 위에 절대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이온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절대 신이 바로 지혜를 가르치는 영원한 신인 거야,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아이온, 자기를 통하여,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통하여 자기화 과정, 자기 실현을 통하여 도달되는 인디비두아цион스 프로세스, 아니면 젤프스트 레알리자지온, 자기 실현을 통하여 도달하는 궁극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의 원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심층에 숨어 있는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양극을, 음과 양의 양극을, 아니면 악마적 본성과 신적 본성, 이 양극을 초월적 기능을 통하여 트란스젠덴터 펑크지온, 이걸 초기부터 칼 융은 사용하는데요. 어두운 것과 밝은 것, 그리고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신적 본성과 악마적 본성, 또한 빛과 어두움, 이런 양극을, 음과 양을 초월하여 어떤
궁극에 이르려고 하는 그 합일 지점, 이게 자기가 수행하는 건가요. 그래서 자기는 인간 내면에 있는 신적인 것, 그래서 신학자들이 칼 융을 공격한 거야. 인간 내면에 신성이 있다는 거야. 신적인 것과 결합할 수 있는, 아니면 신적인 것에 궁극에 이룰 수 있는 어떤 신비적인 합일의 지점이 존재한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자기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 자기의 개념은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 음과 양의 통합, 그리고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의 통합, 이걸 통하여 궁극의 아이온이라고 하는 영원에 도달하는 어떤 자기 실현의 지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자기란 개념은 칼 융에게서 집단 무의식의 어떤 우주적 힘을 통하여 이 궁극의 영원에 도달하는, 신적인 신성에 도달하는, 누미노제에 도달하는 그 통로인 거야, 여러분. 인간 내면에 신성이 있는 거야. 신적인 누미노제가 인간 내면에 깊숙한 심층에 숨어 있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되게 자아가 욕망하는 대로, 자아가 지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러한 자아의 삶이 한계에 달하고, 그죠? 실존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자기라고 하는 누미노제의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미있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적인 것, 그리고 신성의 영혼과 맞닿을 수 있는 그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과도 다르고 크리스테바와도 다르고, 크리스테바한테서는 기호계의 찌꺼기들이잖아. 일가레랑도 다르고 프로이트랑도 다른 게 융인 거야. 무의식의 개념이 정말 긍정적인 힘으로써 확장되어 버리는 거야. 그냥 부정적으로 어떤 리비도의 힘으로써 억압된 성적 충동, 아니면은 유아기 시절에 자기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억압했던 흔적, 뭐 이런 수준이 아닌 거야. 후기 프로이트의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결합, 이것도 아닌 거야. 이걸 넘어서는 신적 누미노제에 도달하는 궁극의 원리와 같은, 그게 바로 자기 원형의 개념인 거야, 여러분. 알셔티푸스 데스 젤푸스트. 자기가 이런 정도로 칼 융에서는 존재론적 깊이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동서양 철학의 어떤 결합까지 나타나. 특히 프로이트는 동양 철학에서 그 노자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노자는 심지어 심리학적 유형을 말하는 전집 6권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요. 그리고 칼 융은 주역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서양 철학자들, 물리학자들 가운데에서 몇 안 되는 사람이 중국의 고전인 주역을 읽었는데요. 이게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이전에 우주론적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 기원에 있었던 거잖아. 그런데 이 주역을 칼 융도 읽었어요. 몇 안 됩니다. 라이프니츠도 주역을 읽었어요. 라이프니츠는 특히 그의 친구가 중국의
예수의 선교사로 갔는데 그로부터 주역을 이렇게 선물로 받은 거야. 그래서 주역에 나타나는 음양의 이 원론적인 어떤 분리 가운데에서 그죠? 8궤를 정립하고 그리고 그것을 중첩시켜서 64궤를 정립해서 이 우주의 법칙을 이야기해서 미래를 추측하는 그래서 우주의 원리인 거예요. 노자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든 공자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든 이 주역은 기본이죠. 그죠? 그런데 이 중국의 우주적 원리로서의 이 주역은 특히 노자에게서 결정적으로 칼 융이 의존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공자는 자기 수양을 통하여 어떤 합리적 이성의 교육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그죠? 인의 사상, 인간의 인간성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덕인, 이 진정한 인간다움의 길로 갈 수 있는 덕스러움, 인에 근거하여 자기 수양을 통하여 공동체와 국가를 확립하는 거죠. 거기에 공자는 관심이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 노자는 이런 것보다는 도라고 하는 거야. 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동체의 확립에 있는 게 아니라 무의자연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데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보다는 노자가 훨씬 더 이 주역의 사상에서 그림자에 해당하는 인간의 어두운 이면에 해당하는 어떤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그죠? 아니면 고상한 게 있으면은 비천한 것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게 있으면 추한 것이 있고 이 둘의 음양의 대극의 관계를 통하여 결합을 통하여 그 관계성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 그래서 높은 것과 이성적인 것과 공동체의 확립과 그리고 국가의 질서의 확립 그래서 도덕의 확립 윤리의 확립 상징계의 질서를 확립하는 이 과정 안에서 인간은 자기 수양을 놓치게 되고 자기의 공을 드러내는 이러한 이념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모든 높은 것은 낮은 것에 근거하여 있고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데 몰입하다가 보면 무의자연으로 돌아가서 그죠?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물 흐르는 듯한 삶, 도의 길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뭐 가끔은 공자를 사기꾼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죠? 비판했죠. 공자가 했던 그러한 인의 예지를 통하여 공동체를 확립하는 덕의 실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칼 융에게서는 자아와 페르소나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철학인 거야. 전부 다 공자의 논어가 그죠? 이런 방식으로는 환원되지 않겠지만 이에 반하여 노자의 도덕경은 뭐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그림자를 언급하잖아, 그죠? 그래서 공자와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을 세웠으면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도는 물과 같은 거다. 도덕경 제8장에 나타나잖아, 그죠? 이 물과 같은 거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 도라고 하는 게
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좋은 이유가 뭐야? 이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있는 거야. 낮은 곳에 있지만 모든 사물들을 이롭게 해. 물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공을 세운 자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죠? 낮은 곳에 있는 자들도 포괄하는 거야. 물은 그래서 자기가 이 모든 사물들을 이롭게 한다라고 자랑하지 않아. 노자는 정말 겸손을 가르치는 그런 철학자죠, 그죠? 공자랑은 분명히 달라. 이성과 한미성과 교육과, 그죠?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확립을 통하여 덕을 실천하는 이러한 도덕과 윤리를 위한 그런 철학은 공자가 강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비천한 것과 낮은 것과 그리고 음에 속하는 여성성, 그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들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니체 이후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노자랑 비슷하게 갑니다. 예도가 볼 때는. 그래서 어두움이 없으면 빛이 있을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역으로 사유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음양의 대극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이 합일점은 끊임없는 초월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도는 물과 같은 거야. 응? 결코 이성의 빛만을 강조해서는, 도덕을 강조해서는, 아니면 공동체의 국가를 강조해서는 이 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도는 언어로 바로 이게 도다라고 할 때 도는 사라지잖아, 그죠? 이런 것들도 서양 철학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칼융 역시도 무의식은 그림자와 같은 어두운 게 신성과 같은 밝은 것과 양대극을 이루어서, 그죠? 이걸 합의를 통하여 초월적 기능을 통하여 하나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의 도의 개념, 음양의 만남을 통하여 끊임없는 초월을 말하는, 아래의 것을 위의 것과 대비하여 볼 수 있는, 추한 것을 아름다운 것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이성의 빛은 내 안에 숨겨진 감성의 욕망과 더불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철학을 제공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림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칼융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공자보다는 노자를 정말 좋아했어. 융은 또한 불교도 좋아했어. 응? 내 안에 부처가 있다. 원효의 일심에 이르는 것, 수행자들이 궁극에 가서 이르려고 하는 청정한 마음, 내 안에 불성을 찾아내는 과정, 그건 역시도 젤푸스트가 추구해야 할 궁극의 누미노제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젤푸스트는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리스도의 빛과 같은 거야. 이 궁극에 이르는 그 지점은 그리스도는 빛과 같은 존재로서, 그죠? 사랑을 실천했던 자. 그래서 아이온에 넣을 수 있는 존재고, 불교에서 붓다, 내 안에 있는 부처, 불성, 일심, 청정한 마음, 이건 역시도 자기가 어떤 무의식의 힘들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궁극의 영혼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노자의 도의 개념 역시도 음양의 결합을 통하여 하나의 지점에 이르는 이러한 것들이 젤프스트의 목표인 거야. 그래서 종교의 다양한 상징들을 모두 다 포괄해서 칼 융은 자기의 정신 분석학에 아니면 어떤 분석 심리학의 최종 목적을 이 자아의 영원에 이르려고 하는 무의식과 의식의 통일을 통하여 진정한 인간으로서 그죠? 거듭날 수 있는 그 자기 실현의 과정, 이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라는 개념은 칼 융에게서 자기라는 개념에 정말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로도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종교에서 말하는 궁극의 원리와 같은 거야. 이게 자기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 뜯어 고친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통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칼 융은 동양과 서양의 만남, 그죠? 아니면 에로스와 신성의 만남. 여기서 여러분들이 철학적 통찰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조금 불교나 뭐 이것과도 좀 달라. 이 궁극에 이르는 이 길에서 에로스는 어떤 역할을 할까? 왜 칼 융은 그 무의식의 체계에서, 그죠? 그림자 아래에 아니마 아니무스, 이 에로스의 힘의 관계를 집어넣고 그 아래에 자기, 결국 궁극의 신성의 누미노자의 영혼에 도달할 수 있는 걸 놓았을까? 밧다이가 어떤 성적인 경험, 그죠? 쥐상스의 경험을 작은 죽음이라고 했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 락강은, 그죠? 밧다이와의 어떤 긴 대화를 통하여 자기의 정신 분석에서, 그죠? 자기의 어떤 무의식에 대한 철학에서, 글리에서, 아니면 세미나에서 이 성적 쥐상스의 경험, 작은 죽음의 경험, 이 에로스의 경험을 신적인 신성의 경험과 함께 갖다 놨을까? 밧다이는 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나타나죠, 그죠? 이런 것들은 특히 인도와 그리스도교의 어떤 이 동서양의 세계, 종교적 진리의 세계, 신화의 세계를 결합시켰던 헤르만 헤세한테도 나타나. 골드문트는 에로스의 어떤 사랑의 경험, 예술가의 경험,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 그런데 나르치스는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가는, 그래서 지성과 신성의 경험, 아니면은 또한 그 안에서 어떤 이성적인 의지를 통하여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성직자로서 나타나잖아, 그죠? 그래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양자를 통합해서 진리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칼 융에게서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는, 예도의 철학적 질문은 그거야. 에로스가 과연 신성에 이르는데 방해가 될까? 아니면 뒤섞여 있을까? 이건 철학자마다 의견이 다른 거야. 어떤 영성의 길을 가는 자에겐 이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에게는 사랑의 쥐상스를 통하여 신성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칼 융에게서는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리를 주죠, 그죠? 언어와 실제가 갈라지는
그 실제의 경험에 락강이 그죠. 이러한 에로스의 경험과 신성의 경험을 함께 놓고 있다는 거. 그게 세미나 20 앙코르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유를 한번 해봐. 정말 할 얘기는 많지만은 오늘 두 번째 칼륨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와 자기의 개념은 용역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세 번째 강의. 또 뭐가 나올까?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주스!